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또 누군가에게 딸이자 며느리로 여겨지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어떠한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양면성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비통하고 참으로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사연의 당사자가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꽤 젊은 나이에 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된 이 사람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가 정말 좋던 거 있죠? 자상하고 따뜻한 면모가 첫 만남에서부터 그대로 나타났었는데요. 밥 먹을 때는 물을 떠주고 커피 마실 땐 티슈를 제 앞에 가져다 주고 함께 걸을 땐 항상 저를 안쪽에서 걷게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매너라기보다는 몸에 밴 자연스러운 매너였어요. 원래 그렇게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것이 첫 만남에서부터 느껴지는 탓에 저는 호감을 느꼈고 저희 남편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었기에 저희는 연애까지 이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연애는 2년 정도 했고 그 이후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의 이 몸에 배인 매너가 이 집안 내력이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부터가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고 남편에게 있는 하나뿐인 동생인 서방님도 참 알면 알수록 진국에다가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모든 매너가 시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자상하게 대해주는 것이 보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였었냐면 식당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모르고 젓가락을 테이블 밑으로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그걸 본 시아버지가 정말 자동 반사로 바로 새 젓가락을 꺼내서 시어머니께 건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남편이 연애하면서 그동안 내게 보였던 매너들이 전부 다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다행히도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던 자리에서 두 분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서로 평범한 가정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환경인지라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결혼 허락을 받고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죠. 시아버지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이후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쉬면서 여유롭게 살고 계셨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으신 돈도 꽤 있으신 듯 했는데 그걸로 저희 신혼집을 떡하니 해주셨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 맞이를 준비하려는 저에게 먼저 시아버지께서 오셨고 저는 그때 하객들을 맞이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느라 화장이 다 지워질 뻔했어요.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신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에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내가 며느리는 처음 들여봐서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할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근데 앞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이제 너한테는 아빠가 두 명인 거야. 너를 키워준 아버지도 너의 아버지지만 앞으로 나도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니까 힘든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 아빠한테로 와. 알았지? 그리고 그 힘든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는 네 편이 되어줄 거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든 해결해 줄 거다. 내가 네 아빠이듯 너도 내 또 하나의 자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아가, 네 양옆에는 아빠가 한 명씩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니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라. 알았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 식구로 와줘서 고맙고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 우리 잘 지내보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님 자녀로서 정말 잘해 볼게요. 저도 진짜 효도하면서 자식 노릇 똑똑히 하면서 남편이랑 잘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내 딸,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아버지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감격의 눈물이 흘렀고, 내가 진짜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흔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로 제 아빠가 된 듯 저에게 잘해 주셨거든요. 그건 저희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가끔 좀 철이 없는 행동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 성품은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시부만큼은 아니었지만 제가 잘하는 만큼 시모도 잘했기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크게 시댁살이를 해야 한다든지 시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든지에 대한 일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술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였고 그 술만 마시면 그 좋던 사람이 돌변해 사람이 조금 포악해진다는 거였죠. 그런 심호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터지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저의 동서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거의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남편처럼 자상한 사람이 또 있을까 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아버님처럼 자상한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 걸 보니 이 집안의 자상남 넘버원으로는 시동생을 따라갈 사람이 없던 거 있죠? 그만큼 이 집안에서 제일 자상하고 제일 애정 표현 많이 하는 수뇌보는 우리 도련님이 최고였어요. 동서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부터 어찌나 동서를 끔찍하게 아끼는지 동서가 스스로 민망해하면서 시동생을 다 말릴 정도였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저희 서방님의 모습도 보기가 좋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동서의 모습도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게 제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그 모습을 높이 사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한 이유는 그런 성품적인 면모보다도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엘리트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서방님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동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지라 둘이 배경이 잘 맞다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있죠. 저희와 보는 시선이 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모두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한 덕에 시동생도 순탄하게 결혼을 진행하여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서한테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동서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둘 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아버지를 만난 것이 우리한테는 천운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오게 되면서 식구가 한 명 더 늘었는데 이 동서로 인해서 우리 시댁이 더 분위기가 밝아지고 더 견고해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저희한테도 잘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동서는 소소하게 선물을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인 듯 했는데 신혼여행지에 다녀와서는 무슨 거의 선물로 사온 집만 한가득 사왔더라고요. 그걸 저희들 앞에서 하나하나 열어서 다 보여주는데 어찌나 신나 보이던지 저는 그 모습이 꽤나 귀여워 보이던 거 있죠. 이건 어머니 거예요. 어머님이 얼굴이 밝으셔서 이런 화사한 스카프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딱 보자마자 이건 우리 어머니 거다 싶었는데 역시 이렇게 실물로 갖다 대니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 어머, 그래? 아유, 명품이라 그런지 참 예쁘네. 나 이런 거 처음 써보잖아. 동서는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명품 스카프를 시어머니께 둘러주면서 너스레를 떨었고 시어머니도 그 너스레를 받으며 상당히 기분 좋아 하셨습니다.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너스레였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그 모습을 예쁘게 봤어요. 시아버지께는 명품 지갑을 사드리고 저와 저희 남편도
다 명품 향수나 넥타이를 선물을 해주어서 각자 기분 좋게 선물을 받을 수 있었네요. 그만큼 동서도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랑도 결혼하면서 잘 지냈는데 저희랑 집도 가까운 편이라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가깝게 지냈죠. 그리고 시댁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자주 모시고 다니면서 셋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재밌게 살았습니다. 특히나 근데 저보다도 동서는 시모와 관계가 더 돈독했어요. 저도 나름 자식 노릇한다면서 잘 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동서 따라가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친정이 지방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친정 엄마를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친정 엄마 대신 시모를 찾아가면서 잘했어요. 서방님이 일하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늘 정기검진 받게 해드리고 대기업 며느리 타이틀답게 용돈도 늘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진짜 친부모에게 하듯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보기가 그냥 좋았어요. 그 시댁에 하는 것처럼 동서는 저한테도 잘했기 때문에 질투가 날 수가 없었죠. 동서는 시댁에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몇 개 에피소드를 말해드리자면 이래요. 첫 번째로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시어머니가 한번 크게 앓은 적이 있으셨어요. 독감이 크게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었는데 자식들이랑 며느리들까지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때는 저는 애가 이미 둘이나 있어서 더욱이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해드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희 서방님도 의사였어도 다른 환자들 봐주느라 어려웠고 그 병원은 입원하는 병원이 아니었던지라 시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때 두 팔 걷고 나선 게 저희 동서였어요. 동서는 그 바쁜 대기업에 월차를 며칠씩 내놓고 시어머니가 괜찮아지실 때까지 병간호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옆에 늘 계셨는데도 시아버지까지 독감 옮아서 아프시면 안 된다고 본인이 나서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었어요. 아버님께 들어보니까 동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아버님마저 아프시면 안 되니까 저 어차피 월차 며칠 내놨으니까 아버님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저희 집에 가셔서 지내세요. 제가 웬만한 기본 반찬들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식사하시는 것도 문제 없으실 거예요. 요즘 독감 무섭잖아요. 게다가 두 분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아프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얼른 저희 집으로 가서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희 시부는 끝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동서가 안 괜찮다고 했다며 계속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서네 집에 머물러 계셨다고 하던 거 있죠? 덕분에 시모도 빨리 독감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 시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가 시댁에 자란 에피소드는 이것뿐만이 아니랍니다. 저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평소에 트로트 예능 보는 걸 굉장히 즐기셨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으셨어요. 한 번은 그 가수가 콘서트를 여는데 거길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티켓팅이 어려운 터라 표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 표를 어떻게 구했는지 갑자기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동서가 그 가수의 콘서트 표를 딱 꺼내는 거 있죠? 그때 저희 시어머니 반응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머, 어머,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구할 수도 없는 건데. 안 그래도 어제 내 친구도 걔네 아들이 이거 표 사준다고 했다가 뭐 안 돼서 못 간다고 했었는데 이걸 내가 가네. 내가 가. 어머, 어쩜 좋아. 나 옷도 좀 새로 사 입고 제대로 가서 즐길란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며느리 최고. 최고다, 우리 며느리. 너무나 신나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져서 여쭤봤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많이 신나셨네. 그렇게 좋으세요? 얘는, 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무너무 좋지.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니? 아유, 내가 이런 효도를 다 받아본다.
진짜 최고의 효도다. 최고의 효도야. 시모가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가족이 다 까르르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동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흰머리 염색도 해드리고 쇼핑도 같이 하면서 딸 노릇까지 자처하며 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네요.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한 터라 저녁에 시부모 댁으로 모여서 갔는데 글쎄 도착해서 보니까 시아버지 눈썹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어머, 아버님, 눈썹이 무슨 일이래요? 왜 이렇게 까맣게 되었어요? 말도 마라. 네 동서가 이렇게 사고치고는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저기서 고스톱 치고 있다. 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체? 저는 시댁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한쪽에서 먼저 와서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동서를 불러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오기 전까지 있었던 상황을 듣는데 그게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형님, 아버님 머리에 또 어느새 흰머리가 올라와가지고 머리 염색을 해드렸는데 눈썹에도 흰 눈썹이 몇 가닥 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젊어지시라고 눈썹까지 같이 염색을 해드렸는데 글쎄 이렇게 눈썹이 진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아버님 진짜 짱구 같지 않아요? 제가 좀 죄송해야 될 일이긴 한데 너무 웃기죠. 동서가 잘못했네. 아버님을 짱구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동서의 엉뚱한 행동을 들으면서 그날 온 가족이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가 지금은 정말 눈물 나게 그리울 정도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칠 것만 같았던 저희 시댁에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동서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평일이었어요. 동서는 그날 야근이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밤 늦게 일을 끝내고 자차를 타고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글쎄 음주운전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리 쪽에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사고 소식을 듣고는 모두가 다 병원으로 모여 동서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수술이 꽤나 길어지는 듯 했고 의사 선생님은 한참 뒤에야 나왔죠.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저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분은 앞으로 걷는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깨어나는 것 보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다리랑 척추 쪽이 눌리면서 하반신 쪽에 마비가 왔어요. 우선 더 정확한 결과는 환자분이 깨어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 말을 들은 저희 모두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한 것이 바로 저희 서방님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반신불구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방님만큼이나 힘들어한 것이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와 정말 각별하게 지내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셨어요. 동선의 친정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한 터라 두 분도 올라와 있었지만 그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시모도 많이 슬퍼하셨죠. 하지만 그 어떤 슬픔도 당사자만 했겠습니까? 한참 혼수 상태로 있던 동서가 깨어나면서 두 다리를 잃게 된 사실을 알면서 동서는 정말 한참 동안을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없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서방님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매일 가서 말 걸어주고 꽃 사다 바치고 휠체어 태워서 산책도 많이 하면서 그때는 서방님이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두고는 오로지 동서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 덕에 동서가 아주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말은 여전히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을 울면서 지내던 동서가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서방님하고 둘이서 있을 때는 아주 조금씩 웃기도 한다며 서방님이 감격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때도 있었죠. 그런 서방님을 보면서 온 가족이 다 안타까워했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아내의 병수발을 하는 서방님을 보면서 어느 누가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다 돌아가면서 동서를 돌보곤 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동서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더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딱 하나 다행인 점이었네요. 근데 동서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일과 함께 시어머니는 동서를 만나면서 좀 괜찮아졌던 술 마시던 옛날 버릇이 점점 다시 나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초반 한 1년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종종 방문하셔서 동서를 돌봐주셨고, 서방님도 1년은 아예 일을 쉬면서 동서 병간호에 매진을 하고 있었죠. 그 1년 사이에 동서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여전히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지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말도 하고 웃음기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팔알은 저희 서방님 덕분이었어요. 저도 자주 동서를 보러 가서는 간호를 해주곤 했었는데, 한 번은 동서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는 자주 웃자. 나도 자주 와서 동서 산책도 시켜주고 할게. 내가 우리 서방님이 동서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동서도 좋지? 네, 형님. 남편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남편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잘못되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제 마음 풀어주기까지 많은 노력해줘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일도 못하고 저한테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해요. 많이 미안하고요. 그래, 그렇겠지. 근데 서방님도 이 상황에서 일하는 게 더 마음 안 좋을 거야. 그리고 또 지금은 동서 옆에 붙어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그러는 거니까 동서도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회복하는 데 집중해. 알았지? 네, 형님. 감사해요. 그렇게 동서는 서방님의 노력으로 점점 마음의 안정도 되찾아가고 있었고, 휠체어 타고 사는 삶에도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동서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만큼이나 시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그 변화를 눈치채기까지는 그리 얼마 걸리지 않았고요. 시모는 서방님이 일을 다 그만두고 동서한테 매진하고 있을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도 하곤 하셨어요. 예, 정하나.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일해. 왜 일을 안 해? 그 좋은 의사 자리를 왜 그만두기까지 하냔 말이야. 내가 가서 네 아내 보면 되잖아. 직장이 얼마든지 다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겨우 제가 옆에 있어서 이만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말씀 마세요. 너는 내가 속 터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냐? 어? 기껏 공부시켜놓고 의사 시켜놨더니 다른 환자들은 안 돌보고 네 아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말이 돼? 어? 이 애미 속 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저한테 지금 아내만큼 소중한 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 대화를 들을 때면 시어머니의 심정도 서방님의 심정도 다 이해가 갔어요. 엄마와 남편의 마음인지라 둘 다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점점 도를 지나쳐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초반에는 동서에게 정말 잘했어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했지만 서방님이 직장을 관두는 걸 보면서부터 조금씩 행동이 달라졌고 1년이 지나가던 시점에서 점점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방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는지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술만 마시면 포악해지면서 점점 서방님께는 대놓고 동서 병수발 드는 걸 그만하라고 하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동서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은 저희 애들을 제 친오빠가 오빠네 아이들까지 싹 다 데리고 놀러를 갔던 때였어요. 애들이 없어 시간 여유가 생겼겠다. 동서에게 가서 서방님과 그 둘 밥도 차려드리고 집 청소도 해줄 겸 해서 동서네 집으로 갔었죠. 서방님께는 미리 그 집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해놨었는데 오늘은 잠깐 외출을 해야 해서 시어머니가 동서를 잠깐 봐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는 동선의 집으로 갔고 그 당시 동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 중 어느 누구라도 가서 집으로 쫓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서방님이 집 비밀번호를 다 알려줘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제가 알아서 비번을 눌러서 들어갔죠. 근데 뭔가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점점 큰 소리의 근원지로 가는데 그건 동선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고 반쯤 열린 동선의 방 문 틈새로 보인 광경은 침대에 누워있는 동선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그 옆에서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모습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아들 힘들게 할 거냐고? 네가 우리 아들 일 좀 다시 하라고 부추겨 보라니까? 어? 왜 내 아들 발목을 잡느냐 말이야? 네가 왜?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며 우리 아들 공부시켜놨는데 네가 내 아들을 망쳐? 이렇게 내 아들 발목 잡을 거면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우리 아들 눈에서 사라지지 그랬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동서를 향해서 거의 폭언 가까운 수준의 상처되는 말을 하고 있었고 그 소리에 동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소리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 꼴 보려고 우리 아들 공부시킨 줄 알아? 이 집 구석에서 너나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렇게 해놓은 줄 아냐고. 내 아들 앞길을 막아도 어떻게 이렇게 막어? 네가 뭔데? 네가 대체 뭔데?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서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들어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동서한테 왜 그러세요? 동서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힘든 건 동서예요. 그러니까 이쯤 하시고 어머니 얼른 돌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너무 취하셨어요. 모셔다 드릴게요. 얼른 들어가셔서 쉬세요. 내가 왜?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얘는 이런 소리 들어도 싸요. 그러니까 지 몸 관리 지가 잘했어야지.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이 얘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냔 말이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어디 동서가 일부러 그랬어요? 동서가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 거냐고요. 어머님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이제 곧 서방님도 올 시간이에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조만간 쟤네들 이혼시킬 거야. 당장에 이혼시켜버릴 거라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동서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얼른 집을 나서게 했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지만 극구 반항하며 알아서 가신다고 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울고 있는 동서에게 가서 물었어요. 동서,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한두 번 일어난 일 아니지? 그동안에 계속 절에 오셨던 거야? 네, 몇 개월 됐어요. 술만 드시면 꼭 오셔서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남편한테 일 다시 시작하라고 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남편 없이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엄두가 안 나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남편 생각하면 당연히 일 다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도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침대에서 혼자 휠체어로 옮겨가지도 못하는데 진짜 저 너무 앞길이 캄캄해요, 형님. 아휴, 동서,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나한테라도 말을 했었어야지. 아휴, 불쌍한 우리 동서. 저는 동서를 안아주며 함께 울고 위로해 주었어요. 근데 동서도 저랑 대화를 하면서 결단을 내린 듯 싶더라고요. 그 뒤로 서방님이 오자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같이 서방님을 설득하면서 서방님은 일을 다시 시작하고 동서에게는 간병인을 붙여서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적응하는 법을 익히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모에게 제일 먼저 전했는데 시모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신나하던지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던 거 있죠?
아유, 그래야지. 진작에 그랬어야지.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거의 방방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걸 보는 저희 마음도 좀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빌런 짓을 시작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때부터는 동서의 눈물에 피눈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났고 그 피눈물의 모든 원흉은 전부 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에도 평화가 찾아오겠다 싶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시어머니가 걱정하고 힘들어 하시던 서방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부터 저희 시댁 집안의 불행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동서에게도 다시 잘하고 예전처럼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때부터는 술에 취하든 취하지 않든 또 다른 압박을 시작했고 이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하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서방님이 일 시작한 뒤로는 다 잘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어느 날 동서가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저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말았죠. 형님, 저 진짜 어떡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쩜 좋아요. 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미워요. 왜 그래, 동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또 어쨌길래 그래? 글쎄, 아까 어머니가 집에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이혼하래요. 우리 남편 선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저만 깔끔하게 헤어져 주면 이제 앞길 다시 창창해질 거라면서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 있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것도 어머니가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 진짜 어머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미워요. 뭐? 그게 진짜야?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래서 동서는 뭐라고 그랬어? 정말 너무하다고 했어요. 어쩜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절대로 남편이랑 안 헤어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형님, 저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어요. 저도 제 남편 발목 잡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옆에서 남편 모습 보는 거 힘들다고요. 근데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저 정말 남편이랑 헤어져야 하나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서, 약한 소리 하지 마. 그건 서방님이 절대로 용납 못하는 거 알잖아. 둘이서 헤어질 거였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고 서방님도 진작에 도망갔을 거야. 근데 아니잖아. 지금 서방님 일 시작한 것도 다 동서 때문인데 약한 소리 하지 마. 우리도 서방님이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이면 당연히 망설여지고 고민이 되겠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서방님은 지금 동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동서가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떡해. 그러지 마.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어머님은 내가 말려볼게. 감사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너무하다고 진짜 사람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은 했는데 속으로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양심은 있잖아요, 형님. 그래, 그래. 알지, 동서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마. 저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어떻게 서방님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떡하니 있는 동서를 놔두고 선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하지만 시모의 문제는 동서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시모의 술버릇은 동서가 들어오면서 시모에게 늘 너스레를 떨면서 은근슬쩍 술을 못 마시는 쪽으로 구슬리기를 잘했고 그 덕에 시모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포악한 모습을 꺼낼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근데 동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시 시모를 말릴 사람이 없다 보니 시모는 옛날 모습으로 점차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때는 거의 클라이막스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모는 술만 취하면 물불 안 가리고 난리를 피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이혼해라,
내 아들 앞길 망치지 마라라는 식으로 늘 폭언을 해왔었는데 그걸 처음에는 동서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참다가 시모가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그때부터는 반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시모의 만행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싶을 만큼 큰 일을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시부의 생일이었고 이때는 시부가 둘째 며느리도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서방님이 동서를 어렵게 시댁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 시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술을 일부러 준비 안 했는데 언제 술을 숨겨놨었는지 주방 쪽의 구석에서 소주를 가지고 나오더니 또 막 마시던 거 있죠? 아들들이 아무리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엄한 소리로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잔뜩 술에 취한 시모는 또다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를 타겟으로 잡고 폭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너 이혼하라고 했지? 왜 아직도 내 눈앞에 있는 건데? 당장 꺼지라고. 우리 집안에서 사라져. 나는 너 같은 불구는 며느리로 인정 못해. 너 이제 그러다가 내 아들까지 잡아먹게 생겼어. 너 같은 애들이 집안 말아먹고 남편 잡아먹는 거야. 알어? 그러니까 당장 꺼지라고. 경악스러운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희 온 가족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화가 나서 막 반박을 했어요.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이 사람 잘못이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다시 한 번만 하면 내가 엄마랑 연 끊어버릴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다치기 전에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냐고요. 그거 알면 그러시면 안 돼요. 서방님이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동서는 시모의 폭언이 시작되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댔어요. 그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도 한 소리 해가며 시모를 말렸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던 동서가 계속되는 시모의 폭언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반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저도 제가 너무한 거 알아요. 저도 염치 없는 것 안다고요. 근데요, 어머님 아들이 저 없으면 못 살겠대요. 어머님 아들이 저를 안 떠나는 거라고요. 저라고 뭐 이혼 생각 안 해봤을까요? 저라고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 안 해봤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람이 제 손 놓지 않는 이상 이제 놓고 싶지 않고요. 그거 그대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만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어머님,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번에는 저희 남편 손자리 잡아놨다고 하셨죠?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에요? 그게 끔찍하게 시모를 섬긴 며느리한테 할 짓이냐고요? 제가 더 해볼까요? 여기에서 더 말해봐요? 어머니 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조용히 떠나라고.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서 평생 거기에서 썩어 살라고 하셨죠? 그게 악마가 할 짓이지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오늘도 이러세요? 동서는 피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거의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동생의 손자리를 알아본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방님과 저희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 뒤로 더욱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의 시어머니 참교육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끔찍하게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한 짓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시모의 뒤통수를 후려친 짓이었습니다. 한 대를 팍 때리더니 그때부터는 마구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당신 뭐야? 당신 왜 이래? 날 왜 때려? 이 인간아,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지금까지 그런 만행을 저질렀었단 말이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대체? 내가 술 마시지 말랬지? 당신이나 진짜 정신병동에 가볼래? 어? 당신이야말로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썩어 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했는데? 이래도 못 깨달어? 이래도 모르는 거냐고? 안 되겠다. 당신은 정말로 정신을 좀 제대로 차려야겠어. 당장 따라와. 첫째 너 당장 차에다가 시동 걸어. 지금 당장 정신병원으로 간다. 이 여자 이거 알코올 중독 치료 받아야 돼. 성격 지랄 맞은 거 싹 고쳐야 한다고. 심지어 시아버지는 시모의 멱살까지 잡아 끌고는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때부터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시모가 시아버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정신병원은 절대로 못 가. 절대로 안 갈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미안해. 나 안 가. 못 가. 그럼 술 처마시지 말고 성격 고치라고 했을 때 고쳐 먹었어야지. 왜 뭐 며느리 자꾸 괴롭히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알았어. 안 그럴게.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시어머니는 급기야 무릎까지 꿇으며 시아버지에게 두 손까지 싹싹 비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해져서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보니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당신, 내가 그동안 한 번만 더 술 마시고 이렇게 난동 피우면 바로 정신병원 데리고 갈 거라고 했지. 그동안 약 열심히 먹고 술 끊겠다는 약속 받고서 내가 당신 이렇게 옆에서 보살피고 참아주고 살고 있는데 당신 꼬라지는 못 보고 감히 당신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 당신이야말로 정신병원 가. 당신이야말로 거기 가서 평생 썩어서 살아볼래? 어? 왜 자기 꼴은 생각 못하고 며느리한테 난리를 피워? 그리고 그거 알고 있는 유일한 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게 짐승 쓰레기나 할 짓이지 인간이 할 짓이냐고. 저희는 이 모든 사실을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옆에서 동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시모도 술이 확 깨고 정신이 차려졌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애초부터 시모는 알코올 중독자 경향이 심한 사람이라서 정신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이걸 동서는 옆에서 시모를 많이 챙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시모는 늘 약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었는데 저희한테는 그걸 비타민으로 챙겨 먹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던 약이 사실은 그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약이었고 동서는 우연히 그게 단순 비타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고 그것이 실제로는 어떤 약인지 알게 된 거였죠. 근데 그걸 시모가 자식들한테는 창피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숨겨주었던 거였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시모는 그 난동을 피웠던 거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나니까 정말로 시모가 더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의 말에 깨달아지는 게 생겼는지 그때부터는 엉엉 울어댔어요. 시모는 정말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내 인생도 이 꼬라진데 내 아들 인생까지 파탄나게 생겼는데 그 꼬라지를 어떻게 보라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당신이 인간이야? 어? 당장 사과해. 둘째 며느리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안 하면 바로 정신병원 갈 줄 알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는 못 보고 너한테만 괜히 억울함을 돌리느라고 그랬어. 용서해다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시모는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끔찍하게 싫었는지 그때는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동서는 마음의 상처가 커버렸는지 시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으셨어요. 저 당분간은 어머니 사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 여기에서 이만 집으로 가볼게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더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동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결국 서방님과 함께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는 누구도 말리지 못했죠. 그 뒤로 며느리는 한동안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시모는 그 뒤로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해서 결국에는 시부가 큰 결심을 하고 시모를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시모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종종 저희가 면회를 가는 것으로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동서는 몸도 불편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고 찾아가고 있지 않아요.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시부도 시모가 병원 들어가면서 한참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인정하고 많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아예 싹 고쳐질 때까지 병원에 있게 하신다며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서 시모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동서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크긴 하지만 시모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시부가 가서 동서에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하고 꾸준히 안부를 묻고 소통하며 지내고 있어서 많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동서에게 가고 있는데 휠체어 생활에도 적응을 많이 했고 조금씩 본인 스스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서 장애인 직장도 간간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면서 더 회복이 되고 있고요. 참 여러 가지로 폭풍과도 같은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가정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곡에도 비가 한번 쭉 내리고 나면 물이 순간은 지저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흙이 다시 가라앉혀지고 나면 비로소 더 맑고 풍성한 계곡이 되잖아요. 아마도 저희 시댁이 그런 과정을 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흙먼지가 쭉 가라앉을 때까지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디 저희 시댁이 다시 평화를 온전하게 찾을 때까지 응원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